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57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페이지 하나에 호란의 발발 보이나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 호란이 뭔가요? 호란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능특강 옆 페이지 한번 보자. 56페이지 하단에 외란의 발발과 극복 우리 배웠었잖아. 임진왜란을 줄여서 외란이라고 했어요. 근데 외란은 일본 할 때 외자를 타서 일본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외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년에 일으켰다고 해서 그걸 임진왜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요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호자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명나라는 쇠퇴하고 그리고 여진은 다시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진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진족을 좀 낮잡아봐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오랑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호자는 오랑캐 호자를 사용해서 호란이라고 합니다. 오랑캐가 일으킨 난, 호란. 그럼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57페이지 호란의 발발, 광해군의 정치 모두 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광해군이 등장했어요. 광해군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이 누구였죠? 저기 의주 지역으로 피란을 갔던 왕이었죠. 맞습니다. 선조가 왕이었어요. 선조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이었는데 이미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거는 선조가 피란을 갔을 때였어요. 선조가 피란을 가 있는 동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광해군이 남아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일본군과 맞서 싸우면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선조가 죽은 다음에는 광해군이 왕이 됐었죠.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했어야 하는 일은 어지러워진 우리나라를 전쟁 이후에 어지러워진 우리나라를 다시 복구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였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광해군은 양안하고 호적을 다시 작성하였어요. 양안이란 말이 좀 생소하죠? 양안이 뭐냐면 우리 수능특강에 필기 한번 해볼까? 전후복구 사업 옆에 첫 번째 줄 양안이라고 있죠. 양안과 호적. 양안은요,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것을 양안이라고 해요. 다시,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것.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양안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표시해서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것. 안 적어줘도 되겠지? 자, 그리고 호적은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호적에서 파였다.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적은 가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호적이라고 합니다. 왜 토지하고 가구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고, 왜 그것을 다시 작성을 했을까요? 네, 나라가 어지러워져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는 상황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양안하고 호적을 다시 작성을 하였어요. 자, 그 다음으로 광해군은요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별표 하나 칠까요? 대동법. 자, 우리 조선에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는다고 했었죠?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공납에서 폐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박납의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박납업자가 폐단을 일으키자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도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었어요. 바로 수미법이라고 배웠었죠. 그 수미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공납을 그 지역의 특산품이 아니라 쌀로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대동법에 대해서는 우리 다다음 시간 정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때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광해군은 전쟁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안과 호적을 다시 작성하고 그리고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이 정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해군은요, 어떤 대외 정책을 실시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면요, 중립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광해군의 정치 두 번째 줄에 대외 정책 부분에 중립외교라고 적어볼까요? 여러분,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네, 그쵸. 어느 한 편에 들지 않고 가운데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냐? 명나라와 이 지역에 있었던 이제 후금입니다. 후금. 이때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는 쇠퇴를 했어요. 왜 쇠퇴를 했냐면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많은 병사들이 잃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명나라 당시에는 임진왜란 말고도 다른 큰 사건들이 있어서 많은 전쟁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후금, 그 당시에는 여진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여진 쪽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자, 후금이 강성해지고 명나라는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디로 줄을 설지, 이것이 외교에서 중점이었어요. 광해군이 선택한 방식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자였습니다. 명의 편도 아니고 후금의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하들은 광해군을 지지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명나라는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였어요. 그쵸? 명예 지원을 해서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명나라의 은혜를요, 대조지은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했었어요.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후금하고도 사이좋게 지낸다는 반발이 엄청 많았습니다. 명나라 광해군은 명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후금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많은 신하들은 명나라를 버리고 후금하고 친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광해군은 제조지은을 실시하지 않고 중립적인 외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후금하고 명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명나라가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조선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든.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원군을 보내요. 지원군을 보내는데 대신에 지원군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는 척을 하고 결국에는 항복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후금에게 항복을 하라고. 자, 그때 보냈던 장수 강홍립,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강홍립.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대외정책 부분에 같이 볼게요. 수능특강 57페이지. 대외정책 배경. 명은 쇠약해지고 후금은 강성해지는 상황에서 명이 조선에게 지원군 파병을 요청했다. 지원군 파병 요청 밑줄 치고 강홍립 파견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강홍립을 파견해서 투항하도록 했다. 항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해군은 신하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였겠죠. 명예의 제조지연을 어기고 금나라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으니까 많은 신하들이 반발을 샀을 거예요. 광해군은 후금이 정말 커지고 있다는 이 정세를, 동아시아의 정세를 어떻게 보면 잘 읽었는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폐모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능특강 밑부분에 공간이 있죠. 표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3번 표시한 다음에 폐모살제라고 적어볼까요? 폐모살제. 광해군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약점. 한자 용어라서 용어가 어렵죠?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여기 나오는 폐자는요, 폐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폐위.
그리고 모자는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살자는 살이 나다 할 때 살자고, 쟤는 아우 제자예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우를 죽였다. 인륜적으로 정말 크게 비판을 받는 행동을 한 거죠. 선생님이 그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폐모 어머니는요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예요. 계모. 인목대비라고 적을까요? 인목대비.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동생은 영창대군이라고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필기 해줄게요. 어머니는 인목대비, 그리고 동생은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 영창대군. 자, 영창대군이 누구냐면요, 광해군이 선조가 피난가 있을 때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결국에 왕이 되잖아요. 광해군의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제이자 라이벌. 이 전대 왕이었던 선조는요 영창대군을 원래 왕위에 앉히려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영창대군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 바로 적장자였기 때문이에요. 광해군은 우리가 언제 배웠지? 조선의 신분에 대해서 배울 때 중인에서 서얼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기서 서는 서자라고 얘기했었지. 광해군은 서자였어요. 서자였었고, 그리고 영창대군은 적장자였다. 그래서 영창대군은 왕을 시키려고 했는데 광해군이 왕이 됐어요. 근데 광해군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중립외교 정책을 취하면서 많은 반발을 샀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영창대군을 왕위로 올리려는 신하들의 시도들이 있었고,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죽이게 됩니다. 좀 잔인하게 죽이는데 찜통에 넣고 삶아서 죽입니다. 자, 광해군의 어머니가 그리고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목대비도 폐위를 시켜요. 도덕적으로 보면 많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폐모살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런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취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자. 58페이지. 정묘호란의 별발. 다같이 별표 하나 칠까요? 인조반정. 정묘호란의 발발에 서인주도의 인조반정 별표 칠게요. 인조반정. 자, 인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으킨 반정이라는 뜻이에요. 반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광해군을 폐위를 시키고 이제 인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첫 번째, 중립외교 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명을 저버리고 후금하고 친해지려고 한다는 그런 광해군의 정책 때문에 반발을 샀던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이런 태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돼요. 인조반정의 배경, 중립외교, 폐모살제.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인조는 어떤 대외 정책을 썼냐면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한자 용어인데, 여러분 이 용어는 뭔가 해석이 되지 않나요?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제 제도지은을 다시 실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고?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어떻게 보면 은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금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자 후금은요 조선을 공격을 합니다. 조선을 공격을 하는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은 정묘년에 이제 후금이 일으킨 난,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연도는 1627년입니다.
후금이 조선을 공격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어떤 명분이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친명 배경 정책이었어요. 광해군 때는 후금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외교적으로 안정을 취했는데, 인조가 왕이 되자 자신들을 무시하고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쳐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거는 따로 필기는 안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연구 이쪽에 선조가 피난 갔던 의주 밑에 섬이 하나 있거든? 가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근데 가도라는 섬에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모문룡. 명나라 장수가 왜 우리나라 섬에 있었냐면, 이제 후금이 침입하는 거를 이제 방어를 하려고, 여기서 이제 도와주려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조는 모문룡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명나라 장수니까. 근데 후금은 그것이 못마땅해 해가지고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후금이 침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조가 피란에 갔을 때 의주 지역을 지나가지고요, 안주라는 지역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강화도는 지금 인천 쪽, 인천 옆에 있는 섬입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그 다음에 안주 지역에서 평산 지역까지 오게 되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이제 그만 싸웁시다, 우리 항복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둘 사이에 강화를 합니다. 강화한다는 거는 화해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하냐면, 둘 사이가 형제관계가 되면서 전쟁이 종결이 돼요. 형제관계라고 하면 대등한 형제관계, 대등한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형제관계가 되면서 전쟁이 종결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은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라고 해요. 병자호란이라고 해요. 병자호란이 몇 년도냐면 1636년도입니다. 연도는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병자호란의 배경, 첫째는 형제관계였는데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옆에, 정묘호란은 후금하고 싸웠고 병자호란은 vs 청이라고 적었어요. 다른 나라인가요? 네, 다른 나라 맞는데, 후금이 나라를 청으로 고치게 되면서 세력이 더 커지게 돼요. 후금이 이제 세력을 더 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 지역까지 전환을 합니다.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후금이 이제 청이 되고 세력이 엄청 강해지자 조선하고 형제관계인 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관계 아니고 군신관계를 갖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신관계라고 하면 왕과 신하라는 거야. 조선이 신하고 청나라가 왕이라는 거죠. 조선은 이를 거부합니다. 조선 안에서도요, 청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세력이 있었고요, 명에 대한 그런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청과 싸우자라고 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청과 싸우자라는 세력의 힘이 더 강해서 조선이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생긴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은요, 빨간색 펜이 어딨지? 여기 있다. 병자호란도 마찬가지로 의주 지역을 지나서 역시 안주 지역까지 같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수원 지역까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게 돼요. 자, 얘들아, 우리 이거 헷갈릴 수도 있어. 선조가 어디로 피란을 갔었지? 의주 지역으로 피란을 갔었어요. 그리고 정묘호란 때 인조는 어디로 피란을 가지? 맞습니다. 강화도로 피란을 가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인조는요,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간다. 이거 구분 확실하게 하도록 하자.
자, 남한산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화성보다 살짝 밑에 쪽에 남한산성이 존재합니다. 화성 지역에. 자, 남한산성으로 필요해서 40일이 넘게 이제 항전을 해요. 46일이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청하고 맞서 싸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우리 조정은 또 싸우기 시작해요. 화해하자. 청하고 이제 화해하자 주화파, 청하고 싸우자 주전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게 되거든. 그게 바로 주전론과 주화론이다. 주전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로는 김상헌이라고 있습니다. 수능특강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하고 쌤이랑 같이 한번 보자. 주전론은 싸우자라고 주전론을 펼쳤던 사람이 김상헌. 우리 이제 청한테 항복하자. 우리 어차피 진다. 주화론을 펼쳤던 사람이 최명길이라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그런 갈등을 잘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 나오고요. 김윤석이 나옵니다. 네. 그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면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인조가 청의 황제한테 3번 절하고 9번을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렇게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마에 피가 많이 났다고 해요. 자, 그런 식으로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군신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청나라의 사대를 하는 외교 정책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보면서 복습 한번 하자. 양가로 3번 병자호란의 발발 같이 보겠습니다. 후금 가로 열고 청이라고 나왔죠. 후금이 이제 청이라는 왕조를 만들어서 더 큰 세력이 됐다. 그러자 조선의 군신관계 요구 밑줄 칠까요? 근데 조선에서 어떻게 했다? 이를 거부했다.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인조가 어디로 피신을 했다고? 남한산성 동그라미. 정묘호란에는 강화도. 자, 남한산성 안에서 40일이 넘게 항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됐다. 하나는 싸우자, 하나는 항복하자. 싸우자는 주전론, 항복하자는 주화론. 네, 여기 보면은 청과의 전쟁 지속, 가로 열고 주전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인물 김상헌이라고 적어볼까요? 청가의 화의, 가로 열고 주화라고 나오네요. 밑에 줄에. 그 밑에 인물 최명길이라고 적어봅시다. 영화 남한산성에서는 김윤석이 김상헌, 그리고 이병헌이 최명길로 나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청소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을 해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결국에는 이제 굴욕적인 항복을 한다. 이 항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전도 비석이 있어요. 비석. 이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석촌호수라고 아나요? 이거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제2 땡땡월드 제일 높은 건물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이제 석촌호수라는 그런 이쁜 곳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검색하면 나올 거야. 석촌호수. 거기에 이제 바로 석촌호수에 있거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석촌호수 놀러가게 되면 제2 땡땡월드 놀러가게 되면 어떤 비석이 보일 겁니다. 그 비석 보고 이 함전도비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하고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 바위는 뭐지? 하지 말고. 자, 오늘 우리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했으니까 복습 한번 빠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호란의 발발, 광해군이 왕이 됐습니다. 왜 왕이 됐지? 네,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란을 가 있을 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고 그 상태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광해군이 첫 번째 과제는요, 전쟁 이후에 어지러워진 나라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양안과 호적을 다시 작성을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고, 그리고 대동법을 실시했다.
자, 우리 하나만 필기하자. 선생님 갑자기 기억났다. 그 광해군 전후 복구 사업 이 부분에 그냥 하나 플러스라고 쓰고 동의보감이라고 하나 쓰자. 동의보감. 여러분 허준이라고 들어봤나요? 허준? 네, 허준이라는 이때 명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동의보감을 전국으로 이제 유포를 합니다. 간행을 해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쟁을 한 이후에 다친 사람이 정말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도 이제 광해군이 크게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외 정책으로는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취하였다. 중립외교 어떤 나라?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졌다. 그러자 그 안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자, 그리고 명이 지원을 했는데 강흥립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연기죠. 그냥 보내서 싸우는 척하고 항복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흥립이 후금에 투항을 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가장 큰 약점이 있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했던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 계모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인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다. 그래서 왕이 인조로 바뀌었어요. 인조는요, 중립외교가 아니라 명나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자 후금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다. 자, 후금이 안주지역까지 침입하자 인조는 어디로 피랑한다고? 강화도로 피신을 한다고. 강화도. 그러자 이제 전쟁이 우리가 불리하니까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화해를 하고 형제관계가 된다. 형제관계. 그 수능특강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화해 송리 밑에 형제관계라고 적어보자. 형제관계. 자, 그러자 후금이 더 사이즈가 커지면서 나라가 바뀝니다. 청나라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가 나라로 바뀌고 우리나라한테 조선에게 형제관계가 아니라 군신관계를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는 어디로 피신을 한다고?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간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항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주전론과 주화론을 두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항복을 하면서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조아리면서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이거를 이 항복 방식 3번 절하고 9번 조아리는 거를 3대 9 5두라고 한자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주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뭐 하나 플러스로 심화 이야기를 하나 해주자면 인조반정 때도 인조가 왕이 됐을 때도 인조가 왕이 된 것에 반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정을 일으키는데 공신을 이제 책봉을 하는데 그 공신 책봉에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괄이 인조가 왕이 올라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여러 이괄의 난이라고 해요. 우리 수능특강에는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좀 깊어.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조가 이 이괄의 날에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는데 이제 이괄의 날에 참전했던 많은 이제 병사들이 후금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이 때 우리가 쭉쭉쭉쭉 이렇게 패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로 이괄의 날에 이제 그 잔당들이 후금에 항복을 하고서 후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형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줬대요. 그래서 정묘호란 때 패배했던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